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딸 셋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어머니가 지금은 폐기 도시락 하나의 의지에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가복지를 신청하러 갔더니 부양가족 3명, 그것도 모두 변호사라 지원이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변호사이긴 해도 저한텐 자식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연락도 없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나영순, 올해 74살. 미신과 식당일, 새벽 청소를 하며 세 딸을 모두 법조인으로 키워냈지만 지금 그녀의 지갑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25년 전 도시락을 싸주던 그 꼬마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어르신이 저희에게 도시락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나영수는 오늘도 구청 복지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낡은 가방을 꼭 껴안은 제 번호표를 뽑았죠. 47번. 앞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녀의 막막함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영순 어르신 들어오세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에 영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내밀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어르신, 부양가족 현황을 보니까 따님 3분이 모두 변호사시네요. 직원의 말에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부양가족이 3명이나 계시고 그것도 모두 변호사라면 지원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다시 오시면.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양가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쓰라렸습니다. 세 딸이 모두 변호사라는 사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마트 앞을 지나쳤습니다. 폐기 처분 코너에 놓인 도시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불고기 도시락이 반값에 나와 있었죠. 영수는 지갑을 열어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2,500원. 딱 맞는 금액이었어요. 원룸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우면서 영수는 문득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자신이 세 딸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이제는 폐기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도시락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면서 영순의 머릿속에는 아련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38살이던 그의 겨울, 남편 박만수가 섬유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고 세 딸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죠. 그때 큰딸 수진이가 11살, 둘째 수경이가 9살, 막내 수빈이가 겨우 6살이었어요. 영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미식 일을,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상가 청소를 하며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엄마,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해? 어느 날 둘째 수경이가 울먹이며 물었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딸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죠.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야. 지금은 힘들어도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꼭 쪽지 하나씩은 넣어줬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화이팅. 수경아, 엄마가 응원해. 수빈아, 넌 뭐든 될 수 있어. 그 작은 쪽지들이 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큰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법조인이 될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의 꿈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했어요. 수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세 딸이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2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첫 번째 충격은 큰딸 수진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열린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영수는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신랑 측 가족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앞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영수는 혼자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웨딩 플래너가 건네는 말투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잠깐 인사만 하고는 바쁘다며 돌아갔어요. 둘째 수경이와의 일은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영수는 딸을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찾아갔는데 수경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여기까지? 수경아,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보자, 엄마. 수경이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영순을 로비까지만 배웅했어요. 그때 영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막내 수빈이와의 일이었어요. 영순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수빈이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앞에서 수빈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병원에 오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말이 영순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지난달부터 영순의 무릎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고혈압 약도 떨어져 갔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미루고 있던 차였어요. 그날 오후 영수는 마트에서 폐기 도시락을 사려고 몸을 굽혔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어요. 마트 직원이 신고해준 덕분이었죠.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물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자 없어요. 간호사는 놀란 듯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영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연락할 수 없었던 거죠.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입원 절차를 밟으면서 영수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병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는데 자신은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관절염도 심하고요.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영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치료비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어나면 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현실이 암담했죠.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딸들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 사흘째 되던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영순 어르신이시죠?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구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박윤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왔어요. 윤석은 의자를 가져와 영순 곁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 앞 골목에서 어르신께서 저한테 도시락 주셨잖아요. 그 말에 영순의 눈이 커졌어요. 문득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까까머리에 깡마른 꼬마 아이가 혼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던 모습 말이죠. 아,
그때 그 꼬마가 맞아요.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던 박윤석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서 영수는 그때를 생각해냈어요. 동네에서 혼자 지내던 9살 꼬마였습니다. 너무 말랐고 늘 배가 고파 보였죠. 영수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미역국과 밥을 챙겨다 주곤 했었어요. 어머,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컸구나.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어르신이 챙겨주신 따뜻한 밥과 말씀들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복지 공무원이 된 거예요. 어르신처럼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윤석은 그날부터 영순을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각종 복지제도를 샅샅이 뒤졌어요. 어르신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임시거주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해 볼게요. 윤석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영순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영순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깨끗한 이불과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기본적인 반찬들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안 되는데. 어르신, 그때 저한테 해주신 게 이런 거였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거요. 윤석은 영순의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왔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알아봤지만 영순의 건강 상태로는 무리였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어르신께서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영수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게 키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윤석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은 담았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서 만들었거든요. 영수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고 적힌 쪽지였어요. 이거 내가 예전에 해주던 거네. 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쪽지에 써주신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거든요. 윤서가, 넌 뭐든 될 수 있어. 오늘도 힘내자 이런 말들이요. 이제는 제가 어르신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영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받는 정성스러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만들어준 사람이 자신이 키워준 그 꼬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윤서가 정말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커서 날 찾아와 주다니. 이제는 제가 도시락을 싸드릴 차례예요, 어르신.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도시락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윤석이 써준 쪽지를 다시 펼쳐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25년 전 자신이 그 꼬마에게 해줬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윤석이 조심스럽게 영순에게 제안했어요. 어르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르신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를? 뭐가 특별한데? 특별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은 혼자 힘들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르신 이야기가 알려지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윤석은 지역 방송국 사회부 기자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에게 영순의 사연을 알려줬더니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기자는 직접 영순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방송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방송 촬영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졌어요. 영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세 딸을 모두 변호사로 키웠지만 지금은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25년 전에 도시락을 싸줬던 그 꼬마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네요. 참 신기한 인연이죠. 기자는 영순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윤석과의 인터뷰도 함께 진행됐어요. 어르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기억이 제가 복지 공무원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받은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어르신을 도와드릴 차례라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이런 식으로 보답받으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변호사 자녀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부모님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박윤석 공무원님도 훌륭하고 이런 분이 진짜 공무원이죠.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당장 안부 전화드려야겠어요. 전국 방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영순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덧붙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요즘 가족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영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평범한 인생이 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인걸요. 어르신, 평범함 속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어요. 묵묵히 자식들을 키우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윤석의 격려에 영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던 저녁, 영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막내딸 수빈이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영순의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 수빈이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방송을 본 후 참을 수 없어서 달려왔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너무 늦었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계셨는데. 영수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늦지 않았어. 수빈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 후로 큰딸 수진이와 둘째 수경이도 차례로 찾아왔어요. 세 딸 모두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너희를 원망하진 않아.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영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 스스로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해. 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자신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아니야, 너희와 다시 가족이 되는 건 정말 기뻐.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만 한 게 아니라 나영순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출간된 책의 제목은 나는 어머니였습니다였어요. 영순이 직접 정한 제목이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큰 인기를 끌었고 각종 매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년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강연장에서 영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제 이름은 사라져버린 채로요. 하지만 74살에 다시 찾았습니다. 나영순이라는 제 이름을. 내가 이름 없이 살아왔지만 이젠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윤석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석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고마워. 영수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영순의 이야기가 그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은 세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딸들을 대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진 식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어요. 엄마, 음식 맛이 예전 그대로네요. 큰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엄마 손맛은 변하지 않거든.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둘째 수경이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억지로 하지는 마. 너희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다만 진짜 보고 싶을 때만 와. 그게 더 진짜 가족 같은 거야. 막내 수빈이가 영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딸들이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외로움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석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후에 복지관에서 상담이 있어.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가 오신다더라. 영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어르신처럼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잖아. 그날 오후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서점 앞을 지나쳤어요. 진열된 책들 사이에서 자신의 책 나는 어머니였습니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영순이라는 저자 이름을 보며 영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면서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상담받으러 온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늦었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영수는 윤석이 싸준 도시락에서 나온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는 글귀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25년 전 그 꼬마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배고픈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한 일이었는데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는 내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대되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영순,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영순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74살의 늦은 나이에 찾은 자신만의 이름으로 말이죠.